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캐며 홀어머니를 모시던 가난한 청년이 백제의 왕이 된 이야기이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조선의 철종이지만 철종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제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든 중흥의 군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바로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먼저 무왕의 출생부터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그의 이름은 부여장이지만 이칭으로는 서동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서동이란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무왕이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삼국사기에서는 법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삼국유사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목가에 사는 과부가 검은 용과 정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무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용이라는 것은 당시의 왕이나 왕족을 상징하는 표현이긴 했지만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무왕이 법왕의 정식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용이 몰락한 왕족을 의미하며 무왕은 법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죠. 거기다가 어린 시절을 궁궐이 아닌 지방에서 보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동설화에서처럼 말을 캐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죠. 서동설화에서 보여지는 기이한 출생, 불우한 성장 과정, 선화공주와의 혼인 등은 무왕이 즉위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기 어렵고 다만 대성팔족이라고 불리던 귀족들의 견제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무왕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익산이라는 점이죠. 익산은 당시 백제의 변방이었지만 무왕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죠.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서동설화를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주며 묘한 동요를 부르게 하죠.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을 맞추어 두고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 노래가 신라 궁궐까지 퍼지자 신라왕실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선화공주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동이 나타나서 공주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왕이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시사하죠. 실제로 2009년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따르면 무왕의 왕비는 사태광후였습니다. 이는 무왕이 익산 지역의 호족 세력과 정치적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서동설화는 여러 이야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무왕이 지방 출신이면서도 뛰어난 정치적 소환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무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제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위덕왕이 45년간 장기 집권한 후 598년에 죽자 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70세가 넘은 해왕이 즉위했지만 1년 만에 사망했으며 그 다음 법왕이 즉위했지만 역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연속으로 왕들이 단명하면서 백제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거기다가 대외적으로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계속해서 백제를 압박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펼치며 위협적인 존재였죠.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무왕이 즉위했는데 그는 그런 백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왕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큰 패배에서 나왔는데요. 602년 좌평해수가 사만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신라의 암악산성을 공격했죠. 이는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배후를 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죠. 해수는 혼자만 살아서 돌아올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 패배로 4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는 것은 성왕이 관산성에서 잃은 3만 명보다도 많은 손실이었죠. 하지만 무왕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귀족 세력들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죠. 무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왕 세력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좌평제를 육좌평제로 개편하고 22부사의 장으로 임명해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죠. 이렇게 해서 중앙의 정치 구조를 국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한 무왕은 본격적으로 신라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했는데 무왕은 먼저 소백산맥을 넘는 통로 확보에 집중했죠. 624년 백제군은 마침내 소백산맥을 넘어 함양으로 진출했고 이는 정말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함양을 확보했다는 것은 신라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636년에는 독산성을 기습해서 함양을 완전히 점령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남쪽으로 진출해 진주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강 유역 회복을 위해 가잠성을 3차례나 공격하면서 비록 완전한 회복은 이루지 못했지만 신라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었죠. 중요한 건 무왕 재위 기간 동안 신라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들은 백제에게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562년 가야멸망 이후 처음으로 백제가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왕의 뛰어난 점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매우 교묘하게 활용했죠.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와 수나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무왕은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군대를 신라로만 보냈죠. 이는 완전한 이의제의 전략이었는데 수나라와 고구려가 서로 싸우는 동안 백제는 신라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된 후에도 무왕은 이런 전략을 계속 유지했고 당고조로부터 대방군왕 백제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죠. 하지만 627년 당태종이 백제와 신라의 화친을 권유하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신라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런 무왕의 외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나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한 무왕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토목 공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였죠. 630년에는 사비궁을 화려하게 수리했고 634년에는 왕궁 남쪽에 인공호수인 궁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수 안에는 인공섬까지 만들어서 마치 신선이 사는 방장선산 같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해에 왕응사도 완성되었습니다. 이 절은 법왕이 착공했지만 무왕이 30여 년 만에 완성시킨 것이었는데요. 왕응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호국 사찰이었죠. 하지만 무왕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바로 미륵사였습니다. 익산에 지은 이 절은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3탑 3금당의 구조는 정말 웅장했으며 미륵사지 9층 석탑은 석탑의 규모가 동방 최대였다고 하죠. 이 모든 공사들은 무왕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가장 야심찬 계획은 바로 익산으로의 천도였는데요. 관세음응엄기에 따르면 무왕은 실제로 익산에 별도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산에는 왕궁평성이라는 궁성을 축조했고 제석사라는 내불당도 창건했으며 미륵사까지 건설해서 완전한 도시의 모습을 갖췄죠. 그런데 왜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기존의 사비에 털을 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근거지인 익산 세력을 친위 세력으로 육성하려는 의도였죠. 두 번째로는 군사적 이유였습니다. 익산은 신라와 가야 지역을 공격하기에 사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남평야라는 넓은 배후지가 있어서 전쟁을 위한 후방 보급로 확보에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 이유였는데 익산은 무왕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천도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630년 사비궁 수리와 함께 천도 계획은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컸던 것도 있었을 거라 추측되기도 하죠. 이후 641년 음력 3월 무왕은 41년간의 긴 통치를 마감했습니다. 당태종은 무왕의 죽음을 듣자 소복을 입고 통곡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현무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고 광록대부로 추증했죠. 이는 무왕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군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왕의 능은 익산 쌍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2018년 발굴조사 결과 60-70대 남성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키가 161에서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삼국사기의 풍채와 거동이 빼어났다는 기록과 일치하죠. 무왕의 치세는 백제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권 강화 정책은 아들 의자왕이 전제 왕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죠. 무왕의 치세를 평가할 때는 명암이 뚜렷하게 나뉘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40년 10개월이라는 긴 재위 기간 동안 불안한 전국 수습과 신라와의 연전연승으로 백제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으며 탁월한 정치적 역량과 능수능란한 외교술로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외교적으로는 국제적 신의를 잃었다는 것이죠. 수나라와 당나라를 도우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라만 공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결국 당나라가 백제 대신 신라와 손을 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년에는 정사의 흥미를 잃고 사치스러운 연애에만 빠져 있었다고 하죠. 동국통감에서는 강성함을 믿고 교만하여 신라를 침략했고 사치에 빠져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왕은 분명 백제 중흥의 주역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의문스러운 출생 과정에서도 왕위에 올라 패배감에 빠져있던 백제를 다시 일으킨 것 자체는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